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시아 평화대학을 함께하고 있는 한신대학교의 이기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가 아시아 평화대학을 함께하면서 과연 아시아는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오는가, 또 앞으로 미래 아시아는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일단 제가 아시아라는 얘기를 할 때 하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국가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좀 국가로부터 자유롭게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이 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요, 한번 우리가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고자 합니다. 올해 사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1600년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베스트팔렌 조약, 서양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사실 국가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미국도요. 그 미국 독립기념일이 1776년이니까 기껏 해봐야 뭐 한 300년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한 250년 조금 넘었을까요?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1945년에 우리 8월 15일 우리가 드디어 해방을 맞이합니다. 자, 그런 해방을 맞이한 우리는 승전국이었을까요? 패전국이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래서 승전도 패전도 쓰지 않고 해방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 최근에 점령군이니 해방군이니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1945년을 놓고 생각해 보면요. 승전국과 패전국과 그리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패전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하고 냉정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는 패전국 치하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해방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승전국 밑에 식민지를 당했던 나라들은 해방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들이 승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승전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방이 우리 편이라기보다는 많은 승전국들이 여전히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은 다시 승전국하고 어려운 투쟁과 싸움을 해야만 해방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30년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베트남의 경우를 보면요. BNTF 전투에서 1954년에 베트남이 프랑스하고 힘겹게 그리고 어렵게 싸움에서 이김으로써 드디어 베트남은 독립을 쟁취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아시아는 너무 넓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시아의 특징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이 서로 존중받아 오면서 지내왔다는 게 아시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제가 요 다양성과 관련해서 제가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도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다 아시죠? 가수 인순이. 그 인순이가 아마 그때 제 기억에 흑인인데 영웅이 돼서 제미 교포 몇 세로 한국에 왔던 그 미식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막 이 혼혈인 아들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면서 그 인순이에 대한 관심도 집중해서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순이 씨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는 얼굴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머리털이 꼬불꼬불하고 뻣뻣해서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했지만 그것이 하나도 겁나거나 그것 때문에 창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가 기선을 제압하고 아이들을 혼내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인순이 씨가 정말 가슴에 멍이 들게 한 것은 뭐였냐 하면 초등학교 입학해서 배웠던 뭐라 그럴까요? 사회 시간에 우리는 배달의 민족, 단일 민족이다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자기가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의 소속감과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좀 특수하죠. 우리는 배달의 민족, 단일 민족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아시아는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런 다양한 아시아를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한테는 새로운 도전들이 곳곳에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과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의 현실에 얽히고 설키면서 한국이 아시아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뭐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도 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1945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945년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냉전 체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냉전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제국주의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마치 제국의 시대가 끝난 것 같지만 새로운 제국의 시대가 1945년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시작되었고 우리는 냉전 체제라고 부릅니다. 제국이 뭘까요? 제국은 사실은 패권 국가인데요. 패권을 휘두를 수 있는 국가는 자기가 원하는 질서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질서를 타국한테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을 우리는 패권 국가라고 합니다. 미국은 미국의 질서를, 소련은 소련의 질서를, 그래서 두 양 진영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었죠. 불행하게도 동북아 국가들은 이 냉전 체제의 희생이 됩니다. 중국은 대만하고 나누어졌고요. 우리 한반도는 북과 남으로 나누어졌고요. 일본은 그렇게 얘기들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해서 또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27도선, 38도선, 그리고 17도선 이렇게 해서 아시아는 위도를 경계로 해서 일본, 한국, 중국이 다 분단을 경험하는 아시아 대분단 체제 혹은 동북아 대분단 체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선이 넘어가게 되면 베트남의 남북으로도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54년 전쟁이 끝났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는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아시아는 너무 다양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아시아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아시아에서도 동북아와 동남아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동북아는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동북아 그러면 사람들이 한중일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한중일과 동북아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한중일은 동북아라기보다는 서로 경쟁하는 굉장히 고립적이고 배타적인 국가들의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굉장히 놀라워서 그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전쟁 이후에 새로운 패권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 국력 신장을 해왔던 국가들이기도 하죠. 지금 우리가 돌이켜보면 아시아 전체에서 올림픽 게임을 한 나라는 한중일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2022년에 중국이 만약에 동계올림픽을 하게 되면 동계하계올림픽을 한중일이 모두 다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일본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힘들긴 합니다만 하계올림픽을 2번이나 하는 국가가 된 셈입니다. 자, 올림픽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더 빠르고 더 세고 더 높이, 바로 이 모토 하에서 이걸 그대로 경제로 갖고 온 것이 한중일의 경쟁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중일은 누구보다도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민족주의를 외피로 두르고 또 그걸 내면화시켰고 그렇게 해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중일 관계를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동북아 국가의 핵심입니다. 동북아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 속해 있지만 여전히 류큐라고 하는 민족의식을 갖고 있는 오키나와가 있고요. 그리고 대만이 여전히 중국하고는 다른 또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047년까지 약속을 받은 홍콩이 나름대로 자주권을 행사하고 있고 중국과는 다른 국가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도시국가라고도 얘기하죠. 게다가 마카오도 있죠. 몽골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국가가 동북아에 있는데 이 다양한 국가를 한중일로 대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북아 문제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 동북아는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사이에서 굉장히 휘둘리는 가운데 한반도가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북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체제를 우리가 보통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는요, 한반도에서 한국 전쟁이 한참 있던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51개 국가가 모여서 이른바 패전국 일본을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평화조약을 맺어서 일본을 새로운 틀 안으로 같이 갖고 올 것인가에 관한 논의를 하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는 일본의 주변 국가들인 한국, 북한, 대만, 중국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해 당사자들이 참가하지 못했고요. 또 당시에 51개국이 참여했다고는 하지만 당시 소련,
그리고 폴란드와 체코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너무 미국 중심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구권과 동북아 주변 국가가 합의하지 않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9월 8일 날 맺어지고 다음 해인 4월 28일 날 발효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고 부르고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부르고 그게 왜 다를까요? 1951년 9월 8일 강화 조약을 맺고 난 뒤에 미국과 일본은 오후에 다시 미국과 일본 양자 간, 그러니까 두 국가 사이에서 안보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제 이로써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재밌겠습니다만 미국과 일본이 서로 적대국 관계였다가 1951년 단순히 평화 조약만 맺은 것이 아니라 둘이 안보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헌법 구조에 의해서 군대를 보유하지도 않고 전쟁을 하지도 않고 또 어떠한 전쟁에도 우리가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이제 굉장히 같이 움직이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된 거죠. 왜냐하면 안보 조약은 당시에는 일본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대신에 미국이 군사력으로 보호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까지 이 조약은 여러 차례 바뀌면서 사실상 일본의 자위대 군사력이 미국하고 동조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최근 일본은 헌법 해석에 의해서 헌법 구조를 변경하지 않아도 자위대를 전쟁에 파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바뀐 거죠. 어쨌든 그 시작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 안보조약.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란성 쌍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이루어졌고요.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후에 동북아의 대분단 체제를 유지하는, 다시 말하면 동북아에서의 냉전과 신냉전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체제로 작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국 전쟁을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1951년, 다시 말하면 여러분 1950년 한국 전쟁이 나고 우리가 9월 28일 서울 수복하고 여러분 10월 1일 국군의 날로 정한 이유도 아시죠? 우리가 처음으로 북한 땅에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일사후퇴를 우리가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요, 한국 전쟁은 밀고 땡기는 전략이 아니라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고지전을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진지를 구축하고 싸우는 땅 따먹기 전쟁으로 이제 변화가 된 것이 1951년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미국은 한반도 전쟁의 개입을 통해서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헌병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또 동시에 1951년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통해서 일본은 한국 전쟁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전쟁 특수가 생겼으니까요. 또 동시에 미국과의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이제 미국은 일본을 하나의 교두보로 해서 대아시아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됐고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확보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요. 잠시 동남아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45년 제3세계 국가들은 대부분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하고 싸워야 됐고요. 알제리 같은 경우는 프랑스하고 싸워야 됐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 승전국으로부터 다시 전쟁을 해서 독립전쟁을 많은 나라들이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1953년에 드디어 한국전쟁이 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4년에 베트남에서 프랑스를 이기고 또 승전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1954년 말쯤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아시아 국가들이 제법 독립도 했고 전쟁에서 승리도 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안정감을 찾아옵니다. 이때 동남아 국가에서 특히 태국이라든지 당시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 나라들이 이거 너무 우리가 미국하고 소련의 제국 패권으로 만들어지는 세계 질서가 아니라 제3세계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1954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는 제3세계 아시아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모여서 새로운 질서를 한번 꿈꿔보자.
이렇게 해서 다음 해인 1955년이죠. 1955년 4월 16일을 기억하는데요. 반둥에서 일주일간 반둥회의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 그냥 그 역사책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만요. 실제로 1955년에 제3세계 국가들, 우리도 그때 너무 가난하고 한국전쟁 끝나고 난 뒤에 거의 폐허가 된 상황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아시아, 아프리카의 28개 국가의 정상들이 반둥이라고 하는 그 인도네시아의 작은 그 마을에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었다? 이건 거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연락을 지금처럼 뭐 전화로 하기도 쉽지가 않은 그런 시점이었고요. 정상들이 한번 오는 데는 당시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1955년 우리가 50년대 유학 갔던 분들은 미 군용기를 타거나 배 타고 갔거든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28개국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새로운 질서를 꿈꾸는 회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인데요. 이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혹은 우리가 반둥회의라고도 이름을 붙이고서 부르고 있죠. 근데 이 반둥회의 28개 국가들이 모여서 만든 그 10개의 선언문이 있습니다. 이 선언문은 기본적으로 유엔 인권 선언문을 거의 이제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특수한 이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유엔의 어떤 의결 사항을 원칙을 그대로 받아서 발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인 보편성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제3세계의 성격을 반영하는 그런 선언문을 발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 준다. 그래서 타국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리고 평화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이었던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요, 1955년 이 반둥회의는 그래서 그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둥회의는 그 뒤에 인도하고 중국이 국경 분쟁을 하면서 반둥의 가장 중요한 강대국이었던, 물론 이제 약소국들이 모였습니다만 그래도 인구로 보면 가장 정치적 영향력이 있던 이 두 국가가 전쟁을 함으로써 반둥회의는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둥 정신은 그 뒤에 아시아 국가들과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우리가 또 다른 미래를 구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그런 원칙이 그 뒤에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 10개 국가들이 모여서 아세안이라고 하는 EU처럼 동남아 국가들의 새로운 지역 질서를 만드는 아세안 연합, 일종의 그 지역을 새롭게 구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구축할 수 있고 국가를 뛰어넘는 이제 그런 질서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거죠. 자, 이래서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이후에 만들어진 반둥 체제와, 그러나 실효되지는 않았지만 그 꿈은 지금 아세안으로 모여졌고요. 한국 전쟁 중에 만들어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여전히 냉전 체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비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두세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는 마칠까 합니다. 하나는요, 아시아 국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굉장히 특히 한중일, 동북아 국가들 중에서 한중일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합니다. 이 세 국가 모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돌진적 근대화, 거의 병영국가 형태로 근대화를, 경제 성장을 일본도 예외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이 처음 1964년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올림픽이 열리고 나서 68년이 되는 4년 뒤인 1968년인데요. 사실 그때는 메이지 유신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때 일본은 독일을 제치고 세계 경제 2위 대국이 돼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20년이 지난 1988년 한국은 서울 올림픽을 치르고,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997년에 IMF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우리가 분단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경제 9위에 들어서 이른바 10위 안에 들어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발휘합니다. 서울 올림픽이 끝난 20년 지난 2008년 북경에서 올림픽을 하게 되죠. 북경 올림픽이 끝나고 북경 올림픽은 불과 끝난 지 2년 뒤인 2010년에 중국은 일본을 따라잡아서 국가 전체의 GDP가 이제 세계 2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게 2010년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에 주석으로 취임을 하고 나서 제 기억으로는 그 다음에 미국하고 국교 그 정상회담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것들 중에는 뭐 G2 국가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그래서 이제는 세계 패권은 중국과 미국이 쥐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사를 남에게 관철시킬 수 있는 질서를 보편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패권 국가는 한 4가지 정도의 그 힘의 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그 정치 외교 능력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걸 강제할 수 있는 군사력이 있고요.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문화적으로 갈 수 있는 것. 근데 이 4가지를 모두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미국이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365일 실제로 전투하는 나라가 미국일 겁니다. 미군 기지가 전 세계에 몇 개가 있냐면요, 미국 본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체에 있는 것이 한 4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엔에 가입해 있는 나라가 약 200개가 조금 안 되니까 400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죠. 게다가 미국이 자기 미군 기지가 아니라 상대방 기지를 양해를 얻어서 쓸 수 있는 그런 군사 기지가 또 한 400개 정도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800개의 촘촘한 군사 기지를 가지고 미국은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군사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패권 국가입니다. 중국이 여기에 어떻게 맞섰을까요? 물론 지금은 무역 분쟁, 특히 이제 하이테크 기술 분쟁이 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야만적인 군사력으로 패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린 도덕성과 문화력으로 패권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국이 공자학당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현재 중국에 만든 공자학당이 전 세계 미군 기지수만큼 있습니다. 대략 한 500개 정도. 그러나 이제 그 트럼프 정권 시절에 공자학당이 중국의 패권이 여러 나라로 다양하게 침투하는 거라는 점에서 공자학당을 많이 철수시켰죠.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문화적 패권과 군사적 패권, 그리고 경제적 패권을 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이 지금 현재의 미중 구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국가주의로 좀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아가 갖고 있는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소국주의, 그리고 국가를 넘어서는 이런 새로운 생각과 사상들이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질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 특히 이제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한반도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면 우리 국가가 잘못했을 때 스스로, 독일이 마치 나치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마치 죄책 고백하듯이 고백을 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인정하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국가가 절대 무오류성이 아니라 국가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국가가 군사력이나 이것으로 타 국가에 대해서 항상 월권을 하거나 혹은 패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힘을 아시아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시아는 그런 문화적 다양성과 힘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그런 국가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아시아는 오히려 다양한 마을로 이루어져 있고, 그 마을을 일부에서는 술탄이라고 하는 왕국으로도 표현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마을 공동체 혹은 마을 국가, 그래서 마을이 곧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생각을 말을 할 수 있다면 아시아가 훨씬 더 다양해지고 국가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동네 정치, 새로운 마을 정치, 그래서 국가를 가로지르고 국가를 넘어설 수 있는 마을과 마을이 연대할 수 있는, 그것이 아시아 평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